5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오늘 열렸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구치소 인식표를 왼쪽 가슴에 달고 호송차에서 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포승줄이나 수갑은 차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나왔고 첫 재판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피고인 대기석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들어서자 모두 일어서서 양 전 대법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세 사람은 별도로 말을 주고받진 않았습니다. 직업을 묻는 재판부 인정신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은 없다고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1시간 넘게 공소사실을 낭독하는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눈을 감았고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의 얼굴에선 딱딱하게 굳은 기색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 등 세 사람은 강한 어조로 모두 부정했습니다. 검찰이 말한 공소 사실의 모든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정말 소설의 픽션 같은 이야기다. 모든 것을 부인한다. 그에 앞서 이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답변입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구체적인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 일체에 대해 다투는 취지라며 혐의 전부를 부인했습니다.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재판에 임하는 소회를 간단히 이야기하겠다며 준비해온 문서를 법정에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한 법원의 형사법정에 서고 보니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미어진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법원과 행정처장을 지낸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께 심려를 끼치고 재판부에 부담을 주게 돼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게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선 고 전 대법관의 소회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대법원장으로 보필했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제가 잘못 보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참으로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는 참담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법원장을 보좌하며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없다는 무신분립의 신념으로 지냈는데 공소사실은 제가 이런 소신을 저버린 채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참담하다는 것이 고 전 대법관의 말입니다. 한참 후배일 재판부에 대해선 냉철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형사법적으로 죄가 성립하는지 상관없이 양심적, 도의적으로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고 저 자신이 지겠다는 마음으로 법정에 서려 한다. 선입견을 걷어낸 상태에서 신중하고 냉철하게 판단해달라는 것이 고 전 대법관의 호소입니다. 고 전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 재판을 통해 그간 잘못 알려진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재판에 임하는 소회이자 각오를 밝혔습니다. 무신분립을 말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도 없고 직권남용 법리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직 대법관과 검찰 공소사실은 전부 소설, 픽션이고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전직 대법원장. 검찰과 재판부 모두 일생에 다시 겪어보지 못할 우리 사법부 역사의 전무후무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사법행정권 남용 피고인으로 한 비극적으로 역사적인 재판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오늘은 자동차 튜닝 관련한 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뭐 자동차 튜닝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고요? 네,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 공동 주최로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네. 김필수 한국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협회장을 비롯해서 업계 전문가와 학계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모여서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법, 제도, 정비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연간 400만 대로 세계 7대 자동차 강대국인데 자동차 애프터마켓 중 하나인 튜닝 산업은 각종 규제로 성장이 가로막혀 있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오늘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뭐 현재 국내 튜닝 산업 규제가 그런데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 자동차 관리법을 보면 네. 매매 그리고 정비업, 해체 재활용업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네. 이제 튜닝은 여기서 자동차 정비업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제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게 오늘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튜닝을 자동차 정비업에서 다루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일단 규제는 크게 네거티브, 포지티브 정책으로 네. 나눌 수 있는데요. 네거티브는 이제 허가나 규제 대상을 특정을 하고 그 네. 외의 것은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네. 근데 반면 이 포지티브 정책은 규제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뭔가를 네. 하려면 이제 일일이 다 이제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인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 튜닝 산업은 이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뭘 하나 달거나 뭐 부착을 하거나 구조를 변경을 하려면 네.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이제 일일이 이제 나 이렇게 자동차 튜닝을 하고 싶다, 뭐 고치고 싶다 이런 거를 네.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튜닝을 자동차 관리법의 정비업으로 분류해 대부분의 튜닝 작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튜닝 산업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오늘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리인 김성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튜닝은 이제 고장을 수리하는 정비가 아니라 새로운 네. 가치를 창조하는 이제 창조 작업인데 네. 이제 이걸 정비업에 묶어서 규제를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뭐 튜닝을 자동차 정비업으로 다루지 않으면 그럼 어디서 다뤄야 되는 건가요? 별도의 가치인 이제 튜닝 산업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독자적인 산업 분야로 튜닝을 다뤄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제 이와 관련해서 김필수 한국자동차 튜닝 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자동차 관리법 아래에서는 튜닝 산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네. 자유로운 튜닝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튜닝 산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별도의 튜닝 산업법을 제정을 하고 튜닝을 하려면 이제 일일이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현재 포지티브 정책을 이제 안전이나 소음, 배기가스 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이제 원칙적으로 튜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게 김 회장 등 참석자들의 제언입니다. 네. 이게 뭐 관련 법 같은 게 발의돼 있는 게 있나요? 네, 오늘 토론회를 공동 네. 주최했던 이 윤영일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자동차 튜닝 산업 법안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자동차 튜닝 규제 방식을 네.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꾸고 네. 튜닝 산업을 자동차 정비업이 아닌 별도의 이제 산업법으로 분류를 해서 네. 이제 독자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이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튜닝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00조 원이고요. 네. 이제 이 가운데 미국이 약 30조 원, 그리고 일본이 약 20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동차 튜닝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관련 법 개정을 통한 튜닝 산업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게 오늘 윤영일 의원의 말입니다. 네. 이게 뭐 일본의 튜닝 사업 규모가 미국에 필적하는 게 눈에 띄네요. 네, 일본 등 이 해외 자동차 강국에서 튜닝은 네. 이미 이제 수십 년 전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네. 자동차 외관을 개선시키는 이른바 드레스업 튜닝에서부터 네. 출력과 연비 등 자동차 성능 자체를 개선시키는 퍼포먼스 튜닝, 네. 그리고 여기에 최근에는 기존의 가솔린이나 경유차를 전기차로 튜닝하는 이 친환경 튜닝까지 그 범위와 개념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캠핑카나 특장차 또 장애인 차량, 푸드트럭 개조 등도 이 튜닝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튜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네. 또 기존 자동차 회사나 튜닝 업체 간의 뭐 기술을 교류한다든지 네. 또 이를 통한 신개념 차량 개발 등 이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만큼 이제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라는 게 오늘 참가자들의 말입니다. 네. 뭐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면 뭐 합법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크게 퍼졌습니다. 동영상엔 1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동영상 속 남성이 오늘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동영상 제목처럼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경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입니다. 한 여성이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모자를 쓴 남성이 복도 뒤에서 나타납니다.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남성은 손을 뻗어 문이 닫히는 걸 막아보려 하지만 간발의 차이로 문은 닫혀 잠겼습니다. 이에 이 남성은 잠시 얼음처럼 가만히 서 있더니 노크를 하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보기도 합니다.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 문 앞에 서서 못내 미련이 남는 듯 1분가량 현관문과 복도를 배회합니다. 1분 25초짜리 CCTV 영상은 어제 오후 6시 30분쯤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에 올라왔고 5만 회 넘게 공유됐을 정도로 삽시간에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고 동영상 속 여성은 어젯밤 112 신고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급속하게 퍼진 데 당황한 남성은 오늘 오전 7시쯤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살의 해당 남성 A씨는 일단 동영상 속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강간미수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이 올라오긴 했지만 A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처벌하긴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강간을 하려던 건지 강도를 하려던 건지 살인을 하려고 했던 건지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좀 의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실제 집안까지 침입하진 못했어도 A씨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공동주택 계단이나 현관 앞도 주거지로 봐야 한다는 이론이 있고 주거침입은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복도 같은 경우도 공공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뭐 방문 목적이라든지 그걸로 출입을 하면 주거 침입이 안 되는데 범죄 목적으로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려다든지 강도를 한다든지 뭐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주거 침입죄가 되죠. 그러나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해도 CCTV 속 남성의 침입 목적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입주민들이 그 사람 들어오는 걸 바라지 않을 테니 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지만 예를 들어 술을 먹고 자기가 남의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다고 주거침입이나 이런 거 다툴 수 있기 때문에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조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물건을 훔치러 갔다. 그렇게 말하겠죠. 뭐냐면은 뭐 강간 미수했다가 하면 죄가 더 커져가니까.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오늘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여성들은 상시 성폭력 위협에 노출돼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불안감은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여성은 2015년 261만여 명, 2016년 272만여 명, 2017년에는 282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성들은 범죄 발생과 관련해 응답자의 57%가 불안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에게 범죄가 일어날까 봐 불안을 느끼고 있고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엔 이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여성들은 사회 불안 요소 1위를 범죄 발생이라고 꼽아 안보 불안을 1위로 꼽은 남성들과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강력한 여성 대상 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로스쿨 출신도 대한변협협회장에 출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변협회 측 개정안을 인가했습니다. 변협은 앞서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15년 이상 경력, 협회장 자격 요건 조항을 폐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경찰의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 도입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는 횟수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내일 오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토론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둘러싼 찬반, 이견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숙명 여고 교무부장 현모 씨가 오늘 1심 3년 6개월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해 사건은 쌍방항소로 2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5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